사실 이해가 안 가죠. 최근에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갔다부터 해서 이제 겨울에 어떻게 날 것이냐 온갖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가스관을 대체해가지고 결국 노르웨이 걸 들여오고 또 하나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LNG 수입할 수 있고 결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도 이제 상당히 적응해 가고 있고 이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딱 나와요. 떠오르실 거예요. 러시아는 머리 아파질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제 뉴스가 또 나왔네요. 중국의 가스 공급 22일부터 일주일 중단한다. 중국에도 왜? 그건 어떻게 하냐? 예정된 정기 점검이래요. 시장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러시아가 이거 무기화시키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 않았던 거고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뭐 할 말도 똑같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 요즘 분위기는 네. 하여튼 이제는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10 넘어갔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금리 폭등하고 그 달 미국채 2년이 4% 보게 되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아마 원달러 환율도 뭐 다들 1,400원이 이제 좀 낯설지 않은 느낌. 네. 물론 굉장히 일시적 슈팅 나오더라도 다시 내려오겠지만 어쩌면 이번 원화 약세가 과거와 다르게 위기 때 나온 환율이 아니어서 더 좀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새로운 레벨이 균형이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잭슨 미팅 이후에 저도 굉장히 이때마다 두렵습니다. 하여튼 뭐 이벤트가 나오고 파월이 나올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쾅쾅 사고를 치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자 토론을 잭슨홀 미팅 바로 전날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다음 날 그랬죠. 그리고 날 CPI 나오고서 그랬죠. 오늘 저녁에도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도대체 그러니까. 제 목소리에 느끼겠지만 이제는 야 파월 트라우마 이렇게 시작해서 다들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매크로의 과잉. 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일 아침의 결과보다 6개월 뒤와 1년 뒤를 좀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6개월 뒤에 봤을 때 아마 물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정작 더 중요한 건 금리겠죠. 금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게 이익의 이제 기대 이익의 하향인데 네. 사실은 예상 이익의 현재 가치라는 게 금리에 따라 결정 나거든요. 이게 좀 변화를 준 거고 또 부채들이 많은 기업들은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계도 받을 거고 이건 펀더멘탈이에요. EPS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저번에 나왔을 때도 아마 김프로님이랑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요새 이제 주요 집행기관 중에서 차익 거래하던 기관이 있었는데 차익 거래를 그냥 예금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뭐 4% 그렇죠. 큰 자금들은 사실 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 주식 투자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좀 어려워진 거거든요. 뭐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막 소설 쓰지 말고 드러나는 것만 갖고 보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작년 2021년에 장이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3,200, 3,200이 가도 뒤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무영재는 끝없이 새로운 재평가가 될 것 같았고 삼성전자도 계속 돈 많이 벌 것 같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 이럴 때일수록 더 이상 생각은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생각보다는 좀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6개월, 1년 뒤를 바라본다면 결국 내년 이쯤 되면 물가는 잡혀 있을 것이고 금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론이 있죠. 얼마 전까지는 내년부터 좀 금리를 미국이 낮추지 않을까 이런 피벗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 올린 뒤에 동결하겠다 정도 이 정도로 모아지는 것 같고 뭐 그리고 기업이익도 뭐 그때쯤에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반영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기서 뭐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이게 제가 이거를 소로스가 했던 말인데 알려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확실성에 베팅하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 거기서 따온 걸로써 요즘 세미나 다니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게 유명한 이제 어떤 학자인데 굉장히 낙관론자예요. 항상 모든 경제 형상에 대해서 항상 뭐
그레이그 이스터브룩이라고 서점 가시면 이제 책이 있는 분인데 요즘 절판됐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네. 요즘 이런 책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 뭐 보면은 인구 폭발되면은 이제 뭐 쉽게 굶주림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뭐 수많은 그런 예언들이 있었죠. 뭐 코로나도 뭐 잡히지 않을 것이고 네. 이전에 잡혀서 리오프닝 주로 막 요새 메이가 돌고 있고 이런 통념이 될 때가 어쩌면 비관론의 끝이 아닐까. 지금 보면은 어떤 논리도 비관론의 논리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지금서.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뭐 김프로님도 오래되신 분이고 정프로님도 여기서 매일 이제 시장 대하신 분 대할 텐데 네. 이럴 때 저 같은 사람은 반문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음 그림입니다. 계속 보여드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0.9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깨지고 나면 저기 보면 0.8배도 갔었고 금융위기 때 저 코로나 때는 0.6배도 갔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건 못 맞추겠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0.9배 정도에서는 사야 된다는데 0.9배가 저번에 2270이었는데 네. 또 좀 지났더니 2000또 330까지 올라왔어요. 0.9 반복기가 배인데. 되면 더 올라가게. 트레일링 피 그러니까 자본 총계 이미 다 나온 것 같고 하는 거니까. 네네. 이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와 괴리가 벌어질 때는 분명히 기업들 가치 측면에서 이익이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를 반영한 거면 ROE와 PBR의 관계에서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15% 정도의 추가 이익 조정이 있었을 때 이 정도 PBR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시장 악화는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네네. 미국의 기업들도 실제 깨지고 있고 이제 매일 두려운 얘기 소식이 그냥 끝없이 반복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뉴스들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생각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인가 저희 신종호 팀장이 나왔었더라고요. 네. 아 정프로님 오셨으면 아마 비슷한 논리 들으셨을 거예요.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저희는 이 정도 레벨에서는 주식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순환론적 사고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장 어쩌면 제가 지켜왔던 투자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주제로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이 진정돼야 물가 금리가 시장 금리라도 내려갈 거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도 CPI 나오면서 주가 빠졌을 때 아침에 멍하더라고요. 이 정도 빠질 일인가?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유가와 이런 소위 변동성이 큰 것들이야 상관없는데 네. 야 이게 집 가격이랑 결국은 그 거주비 같은 거랑 또 인건비 같은 거는 굉장히 구조적인데 야 이것이 안 잡힌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혹시 내일 아침 연준에 뭐 75bp냐 100bp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나 내년도에 금리 상단을 프로젝션 할 때 좀 높여. 맥스값 5% 이상 찍히면 머리 아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한 차례 더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5% 이상 그 맥스값을 한두 명이라도 찍으면 그럼 머리 아프지 않을까요, 김표님? 왜냐하면 지금 뭐 4.5까지 여는 과정에서 이 정도 흔들렸는데 계속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로 약세 갈 거로 아무도 안 봤어요. 이젠 다들 세미나 가면 다들 뭐 1,500원. 왜 그 얘기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맞다가 아닙니다. 이게 모아지는 건 분명히 반전의 시기가 다가오는 신호인데 특히 금리 같은 게 미국의 금리를 4.5 얘기할 때 사실 반신반의했죠. 연내 4%에 내년 상반기면 4% 찍는다 정도가 지금 프라이싱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짜 그래서 그게 잡히려면 네. 결국은 이번에 CPI를 봐야 돼. 에너지는 잡혔어요. 더 잡힐 겁니다. 뒤에 말씀. 왜 더 잡힐 거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많은 분들이 겨울에 다시 유가가 올라간다. 전략 비축을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답은 9월 7일 날 나왔어요. 뭐냐면 사우디가 아람코에서 10월에 OSP라는 거 마진을 확 낮춰버렸거든요. 네. 이건 의미가 되게 있는 사건이었고 저희가 그냥 강하게 콜을 했는데 유가는 80% 깨진다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아까 저 이선엽 저기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계가 이제 블록화됐고 블록화되다 보니까 어쩌면 경제권역별로 원자재의 수급이 달라진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인도 중국이 주로 팔던 시장이었는데 중립률 팔아야지 경제가 돌아가니까 거기. 네. 근데 러시아 걸 엄청 받아들이니까 인도 중국이.
MS를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 마진을 낮춰가지고라도 어쩌면 그 공급을 하겠다 의지를 표명한 거고. 지금 재미있는 얘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더라도 석유는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게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유로화도 좀 진정될 거다. 그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우디 입장에서 최고기에 중국이 있는데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아시아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할 거니까. 게다가 알다시피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상당히 석유를 많이 소비했었거든요. 중동 이때가 제일 더운 시기였으니까 9월까지가. 네. 그래서 계절성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에너지 가격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라. 이거는 저희가 잘 봐왔고 뭐 저희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좀 안정될 걸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자재는 상당히 좋아야 경기와 동행하거나 후행합니다. OECD 선행지수 보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원자재는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부터 판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원가 내려가는 기업들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인건비가 비싸지는 기업은 머리 아프죠. 오늘 아침에 갭이 실적이 나왔는데 사람들 막 줄이고 하니까 이제 걱정들 하시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이머징에 있는 이런 의료 기업들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상대적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하튼 원자재는 안정화된다면 이쪽의 인플레의 의의는 적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CPI를 딱 분해했더니 왜냐면 렌트비 여기에는 뭐 이런 소위 숙박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여튼 렌트비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다음 그림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요즘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다니는 내용인데 각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 소위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미국은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한국은 왜 이렇게 낮지? 왜냐면 주거비 비중이 한국은 9%밖에 안 돼요. 미국은 32%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좀 나눠서 보여야 되는데 CPI에서는 32%인데 코어 CPI 기준으로 보면 39.5%예요. 여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코어 CPI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거비였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주거비가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뭐 무섭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가 금융이라는 게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의 버블이 깨지면서 일어났다 보니까 네. 미국이 집을 안 졌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적은 데다가 코로나 때 노동자들도 안 들어오고 건전지 올라가니까 집도 또 안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은 부족한데 사람들이 이제 렌트비 올라오니까 이게 뭐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데이터에는 물론 렌트비도 비중이 중요하죠. 금리가 오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OER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안다시피 이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소위 이러한 주거비에는 자가 점유자가 자기에게 스스로 돈을 낸다는 어떤 그러한 소위 설문조사가 들어갑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걸 갖다가 OEI라고 하는데 네. 이게 엄청 올라가요. 근데 왜 올라갈까요? 내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모기지 금리가 또 뛰니까. 아 그것도 뒤에 말씀드릴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집주인한테 너 이거 렌트 좀 얼마 받을래 이 얘기 물어본다는 거죠. 자기한테.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 김프로님도 렌트 모기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진짜 실제로 렌트비도 오르지만 이런 서베이 지표도 엄청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것은 집값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집값이 꺾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시차가 1년이다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냥 꺾이면 방향은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김프로님이 딱 말했듯이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모기지 금리인데 6%를 넘어갔어요. 6% 넘죠. 예, 이거에 누가 집 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못 사지. 못 사요. 이걸 왜냐면 장기채인데 30년짜리를 6%에 누가 딱 고정 찍겠습니까? 지금. 고정이거든요. 저기. 고정이에요, 고정. 이거는. 못 고쳐요. 그러면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렇게 되면 집값은 뭐 렌트비는 올라오니까 뭐 신규주택가 들어오겠지만 그렇게 수요가 셀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아침만 바라보면 여전히 불안정하고 막 한 4분기에 코어 PC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6개월, 1년 뒤를 생각해보면 집값은 내려와 있을 것이고 PC도 내려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로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며칠 전에 좋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했는데 사실 파월이 전에 5년 후 기대 인플레 이것도 서베이 지표예요. 미시간 대학에서 하는 서베이인데 이게 제일 중시하는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근데 이게
파월이 5년 후 기대 인플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꺾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인플레 우려도 약간 뭐 지금 분위기는 뭐 이게 뭐 진정 안 될 것이다. 뭐 온갖 소위 불안한 얘기들이 늘고 있지만 저희들은 잡혀가는 방향을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아마 월요일날 신중호 팀장 왔을 때 똑같은 그림을 보여줬을 텐데 네. 이거 5월달에 연준의 금융안전 보고서 또 나왔거든요. 이거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금융위기 때는 이게 낮았어요. 돈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 돌려줄 수 있는 비율이 25%예요. 네. 그러면 제가 요즘 깜짝 놀라서 다니다 보면 이제 환율이 이런 건 오케이. 1,400원 넘어갈 수 있냐 하면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일시적이다 전 얘기를 하면 1,400원 넘어가면 결국 위기가 생기는 거 아니냐.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금융기관이 무너져야 되는데 하여튼 금융위기 이후에 열심히들 하여튼 자기들이 자본을 보강해 놨다 보니까 네. 쉽게 터지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짧은 시간이겠는데 하이힐드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하이힐드 특히 최근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얘기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몸제라고 하는데 만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 0.7%.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좀 시스템적 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트레일링 PBR로 0.6배, 0.7배, 0.8배 가려면 뭔가 시스템적 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아, 금융시장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 봐. 결국은 이건 경기 마일드한 리세션이 아니라 굉장히 딥한 리세션 아니면 이거는 시스템적 위기야. 이걸 다 내심은 확신들 하고 계세요. 확신들. 근데 제가 보는 이런 지표들을 보면 매일매일 상황 보면 안 좋아 보이지만 또 그렇게 전개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75p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 지난 스태그플레이션 그렇게 말씀하시는 75년도를 그때 사이클 적용하면 100에서 150pp 남는 겁니다. 3.2에서. 네. 그러면 4.25에서 뭐 4.75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는 순간 시장 금리는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김프로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그게 언제냐의 싸움이에요. 어떤 분은 동결됐을 때 내려가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언제 꺾을까? 그냥 이번에 75하고 다음에 75하면 여전히 불안할 것 같은데 다음에 50만 해도 그거는 긍정적 시그널 아닐까 봅니다. 두 번째는 뭐 이러한 걸 떠나서 밑에 또 깔린 게 달러가 너무 강해요. 네. 이거 처음 봤어요. 진짜 제가 뭐 저도 IMF도 겪어보고 했지만 야 이거 제가 지난 원칙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1,300원 넘어갔을 때 주의사면 무조건 이긴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철칙.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왔죠. 지금까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도대체 1,400원을 다가오는데도 이게 뭐 진정 기미가 없는데 이유를 배경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유럽이 너무 안 좋아 보이거든요. 뭐 독일에서 땔감 떼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 근데 이제 이러면 이제 또 말씀드린 거 상황은 안 좋지만 달러라는 게 계속 강하려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달러의 미국의 위치가 더 올라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금리 차로 여러 가지 기계적인 거는 설명할 수 있는데 길게 본다면 이 그림처럼 달러 강세라는 거는 결국 미국의 GDP 크기만큼 결정 나는데 달러가 좀 그걸 위로 슈팅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유럽이 안 좋아져도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뭐 좀 조정했지만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고 또 하나 이제 이거 좋아 그런 좀 많이 진행된 지표 중에 이 마진 대비 뭐냐면 미국의 신용 잔고라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셀링 클래마이스가 나오냐 아니냐고 할 때 결국 빚으로 투자한 자금들이 이제 청산돼야 된다 하는데 네. 이게 어느덧 마이너스 7%가 왔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금융위기 때랑 그때 IT 버블 터졌을 때 빼고는 가장 많이 감소한 겁니다. 일단 제가 좀 최근에 생각하는 거는 미국도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유럽은 경기에 대해서는 현 사람들이 좀 그 과잉할 정도로 달러 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하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머징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오고 박살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 미국에는 대안이 없다. 뭐 이런 논리들도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그 EM 같은 경우에는 지난 IT 버블 터졌을 때 레벨까지 EM의 상대 강도가 내려왔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EM을 찾아가는 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멀지 않은 시기에 뭐 제가 웃을지 모르지만 뭐 이 분명히 그런 콜도 나올 수 있는 시기이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지금 볼로 가장 중시하는 그림은 이건데 결국 유로존이 좀 진정이 돼야 경기가 유로화가 좀 안정을 찾고 그래야 이제 달러가 좀 진정되고 원화도 약세 기조가 1,400원을 일시적으로 가더라도 좀 다시 약화될 텐데 강화될 텐데 이게 결국 천연가스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네덜란드의 TTF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매일매일 유럽을 이렇게 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덧 44.6%가 빠졌거든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최근에 러시아에서 뭐 가스관을 잠갔다부터 해서 이제 겨울에 어떻게 날 것이냐 온갖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가스관을 대체해 가지고 결국 노르웨이 걸 들여오고 또 하나 PNG는 싸지만 천연가스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LNG 수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요즘 유행하는 건 조선주들 막 내용들 인기가 있고 한 배경인데 결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도 이제 상당히 적응해 가고 있고 이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딱 나와요. 떠오르실 거예요. 러시아는 머리 아파질 것 같아요. 러시아가 네. 오늘 새벽에 어제군요. 어제 뉴스가 또 나왔네요. 중국의 가스 공급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단한다. 중국에도 왜? 그걸 어떻게 하냐? 예정된 정기 점검이래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든지 가스가 중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스 가격이 안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이제 온갖 수를 근데 시장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뭐 수간 방법으로서 러시아가 이거 무기화시키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 않았던 거고 이렇게 되면 유가가 안정되고 가스 가격이 안정되면 사실 인플레이션의 성격으로 본다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그 구조적인 부분에 같지만 유럽은 철저하게 공급 문제가 컸거든요. 에너지 쪽이. 이 문제가 잡혀간다는 점에서 유로화 약세가 최악은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최근에 뭐 제가 보니까 김프로님도 유럽을 갔다 오셨던데 유럽에 요새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좋은 상황이 아닐까요? 명품들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부동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도 머리 아프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 뒤져보면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유럽의 부동산들을 사들이는 유로화를 사들이는 소위 패러티가 깨진 이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겠다는 미국 사람들이 유럽 많이 가죠. 엄청 가고 지금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유리하지. 한국 사람은 똔똔이고 미국 사람이 제일 유리해. 우리는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닌데 네. 미국 애들은 달러 바꿔가지고 유럽 가서 파리 가서 명품을 사면 소비자들도 만족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 유럽의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전에도 보여드리고 항상 과거에도 많이 쓰던 방법인데 결국 유가가 내려오면 무역 수지가 개선돼서 외국인들이 살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도식인데 여기에 무역 수지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인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약간 다른 변수가 처음에 나왔던 게 이 부분이에요. 메모리 업체. 어쩌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했고 올해 아마 여러 반도체가 저희들도 반도체가 좋게 얘기하지 않은 하우스지만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전형적으로 지금 제조업들의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가고 있고 재고 조정이 있어야 돌아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무역 수지가 생각보다 잘 개선 안 되는 거는 유가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많이 못 팔고 있는 거죠. 선진국 수요가 약해졌으니까. 또 이 전방 산업의 IT 쪽에 수요가 약해졌으니까. 근데 저희 반도체 담당자 남대정 의원도 항상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친구인데 아니, 사실 약세콜을 제일 먼저 했죠. 사실. 그리고 지금도 약세콜을 했는데 이제 4분기엔 저희는 이제 좀 변화를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재고가 거의 10주 더블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좋은 거냐 할 텐데 아까 우리 사우디도 밀어내기로 지금 육급 기름을 팔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밀어내기로 덤핑 판매를 하겠죠.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 디램 가격이 상당히 내려오겠죠. 재고가 소진되면서. 그렇죠.
혹시 아침에 이제 여러 신문에 디램 가격 급락 기사가 나올 때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드디어 재고 조정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특히 메모리 업체는 상당히 매크로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도 4분기 안에 나올 것 같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반도체 담당자들 가끔 부르실 테니까 네. 보면 쉽게 말해서 가동률 조정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4분기에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우리나라의 영업이익률 컨센서스인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생각보다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뭐 투자자분들도 위축되어 있지만 네. 애널리스트들도 이제는 자신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상당히 뭐 지금 좀 한참 전이지만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작년이랑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컨센서스가 내려와야 된다를 많이 말씀드렸던 네,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 내려오네요.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순환적 사고가 좀 필요한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섹터 쪽인데 이렇게 되면 간단해요. 당장 숫자가 좋아지는 건데 뭐 굳이 이슈화해서 말한다면 요즘 가장 숫자가 먼저 떠오르는 건 리오프닝 관련된 겁니다. 이거 뭐 좀만 다녀보시면 느껴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서도 중국 비중이 낮은 것들은 좋아지는 거고 백화점에서도 뭐 오히려 좀 좋아지는 백화점이 있고 안 좋아지는 게 있고 그걸 찾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하나 고민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10분 가까이.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저희 전략팀이랑 한참 얘기했던 건데 깜짝 놀랐어요. 9월 1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스닥 100에 전 종목이 빠졌었어요. 그날. 그날 진짜 야 이렇게도 빠지는구나. 5% 빠지는 날. 네, 다 빠졌어요. 전 종목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네. 전 종목 빠진 뒤에 흐름이 어떤 날 봤더니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균 수익률이고 상승 확률인데 그래도 뭐 한 달 동안은 이게 뭐 수익률도 낮고 상승 확률도 높지 않은데 최소한 3개월 뒤부터는 뚜렷하게 그때에 비해서 1년 지나면 100%네. 100%였어요. 아니 뭐 이게 통계적 과거이니까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최소 그날을 기점으로 봤을 때 1년 뒤 아까 제가 6개월 1년 뒤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날 미국 주식을 봤을 거고 또 한국 주식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그날 주식을 사셨다면 1년 뒤엔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첫 번째 선택은 아마 리오프닝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 주간 펀드 플로우 봤더니 야, 이거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냥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뭐 이거 자세히. 그리고 일단 필수 소비재나 경기 소비재 쪽에 들어오는데 아직은 그런 소위 좀 숫자 좋아지는 것들이 이쪽에 좀 찾아보면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서 뭐 종목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일 성장이 견조한 거 하면 다들 내는 게 음식료들 얘기하시고 자동차 얘기하는데 또 오늘 하필이면 또 요즘 이렇게 방송 나오는 날보다 안 좋은 뉴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포드 뉴스 나오니까 이게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동차 얘기가 좀 뻘쭘하지 지금. 왜냐하면 다들 자동차는 좋게 봤고 기관들 자동차 선호했는데. 그래도 많이는 안 올랐는데 잘 버티고 있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잘 팔고 있다고 믿었거든. 컨센서스가. 그래서 아침에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작하기 전에 홀라우스 소문들이 많을 거. 자 시작 어렵네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게 저는 우리는 또 자동차나 이런 수출 기업들은 특징이 그걸 달러가 이렇게 강하면 매출을 크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드 뉴스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번 실적 시세에 대한 기대 수준이 약간 내려가겠지만 여하튼 자동차나 뭐 이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항상 나오는 게 최근 일주일간 컨센서스 억지로 제가 오늘 나오려고 그저께로 했는데 자동차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익을 먼저 보시는데 이익은 깨지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매출단에서 먼저 돌아서는 기업들 찾는 습관을 가지시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재미로 있는 게 뭐 태조, 이방원 이런 얘기를 붙였지만 기본적으로 수주 베이스의 매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탐방 결과나
기업들의 어떤 좀 찾아보면 또 의외로 매출이 늘어나는 업종들이 틈새마다 있더라고요. 뭐 신발에서도 뭐 과거와 다르게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출이 또 어마어마하게 늡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는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가 이제 이건 답변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자체 미국 주식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어디 요청 세미나 때는 어떤 그림인데 한국은 시총만큼 지수가 못 오르죠. 시총만큼 지수가 못 그러니까 오른다. 시총과 지수의 비율을 보면 시총이 이렇게 그러니까 시총만 커지는 거죠. 요즘 느끼시겠지만은 요즘 분할이 다시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렇죠. 분할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내년에 시행령으로 아마도 저희 주식 매수 청구권이 1월달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연내에 분할해서 어떻게든지 하지 않을까요?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를. 사업부 분할이 있는 기업들은 좀 피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이 올라갔잖아요. 이 차이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가 가진 디스카운트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개선되면 한국이 좋아질 수 있는데 전 내년에 최근에 1월 달이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 시행령이 좀 일정이 나오고 하면 이 갭을 좀 좁혀주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드러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주사 이런 것들이 드디어 내년에는 좀 관심 갖는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내일 뭐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연준의 파월이 한마디에 시장이 주시하고 이런 구간이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좀 6개월 1년 뒤를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상황은 지금보다 개선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변동성 구간에 샀던 정확히 어디가 저점이다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과연 시장을 다 버리고 도망갈 시점인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 그게 오늘도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주사들이 그래도 잘 막고 있죠. 현재도 보면. 그래도 뭐 너무나 그 우리나라는 더블 카운팅 이슈에 자유롭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더 개선되려면 이제 앞으로 자회사 상장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참 그게 문제였잖아요. 여기 3%에서 많이 다뤘던 LG화학 이슈라던가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소돼야 우리 증시가 좀 뭐 변화가 생기는데 제가 내년을 바라봤을 때 이제 지금부터 내년을 바라보고 6개월 1년들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면 내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시장에 좀 그래도 플러스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말 나왔을 때 시행령이 이거 뭐고 이게 왜냐하면 다 예고해놨는데 윤 센터장님도 그러지만 할 사람들 다 하게끔 해주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뭐 좀 사업부를 급하게 분할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제어 장치가 없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만 생겨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분할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도 좀 지루한 내용이 된 것 같네요. 아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그러면 또 같은 회사 계시는 지금 와 있을 것 같은데.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